이 집과 함께 타버리세요. 늙은 마녀 같으니라고. 아들이 성냥을 긋고 문을 잠가버리면서 소리쳤다. 그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방은 빠르게 연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내가 치마 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몰랐다. 2시간 후 그는 사고인 척하며 가족과 함께 돌아왔다. 그가 안방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집과 함께 타버리세요. 늙은 마녀 같으니라고. 그것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기 전에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내 아들 박준영은 마치 자기 것이 아닌, 집안의 것이 아닌 낯선 증오심에 사로잡힌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 성냥개비를 쥐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나는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깨달았다. 공기 중에는 이미 휘발유의 무거운 냄새가 감돌았다. 심장은 가슴에서 쿵쾅거렸고 불꽃은 거실 커튼을 탐욕스럽게 집어삼켰다. 현관문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그의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들었고 차는 굉음을 내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잠시 동안 나는 그저 서서 불이 벽을 따라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치마 밑에 작은 불룩한 부분을 만졌을 뿐이다. 그것은 나의 것, 나의 비밀, 나의 구원, 나의 정이었다. 연기는 공기가 부족한 짐승처럼 느릿하게 위층으로 기어 올라갔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아직은 안 된다. 제자리에 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7살 때 불을 처음 만났다. 아버지는 봄의 텃밭 뒤에 그루터기에 물을 뿌려주며 말씀하셨다.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수가. 불은 불필요한 것을 태운단다. 나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열기가 피부에 닿았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운명은 그 교훈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며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불길은 이미 식당에 가구를 할고 있었다. 천장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는 것은 열기를 견디는 것보다 듣기가 더 괴로웠다. 나는 이 집의 모든 구석을 알고 있었다. 박철수 씨와 내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집이었다. 모든 벽에는 추억과 웃음, 상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고 연기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프게 타들어간 것은 불이 아니라 텅 비고 차가운 내 아들의 눈빛이었다. 탐욕이 영혼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마루 밑에 쇠 상자를 숨겨둔 뒤쪽 방으로 힘겹게 이동했다. 몇 년 전 철수 씨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말했다. 영수가 혹시라도 상황이 나빠지면 이걸 숨겨. 필요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 그 상자는 나의 보물이자 나의 짐이었다. 그리고 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던 그날 밤 나는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널빤지를 들어 올린 뒤 상자를 꺼냈다. 뜨거웠지만 온전했다. 안에는 서류, 사진, 편지, 그리고 준영이가 절대로 봐서는 안 될 어떤 것이 들어있었다. 연기가 목을 찔렀고 폐가 타는 듯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상자를 손수건으로 묶어 치마 밑에 숨기고 아기를 안듯배에 단단히 붙였다. 그리고 안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축축한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면서 얼굴을 가렸다. 차가운 공기가 두 번째 생명처럼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몇 분 후 이웃들이 달려왔다.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양동이로 물을 뿌리고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나를 맨발로 온통 검댕을 뒤집어 쓴 채 눈은 마른 상태로 발견했다. 김영숙 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웃 이모 씨가 소리쳤다. 실수였어요. 나는 거짓말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 가스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것이 내 아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침묵했다. 삶이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진실보다 더 크게 울부짖는다. 소방관들이 거의 1시간을 씨름했다. 연기가 거치자 내 집은 검은 잔에 한때 우리의 것이었던 것에 뼈대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숫더미 사이에서 나는 준영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절망을 연기하며 뛰어왔고 내 이름을 외쳤다. 엄마, 엄마, 제발 어디 계세요? 그 말들은 연극이었다. 나는 멀리서 담요를 덮은 채 의료진의 검사를 받으면서 그를 지켜봤다.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파괴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얼굴이 변했다. 안방 문턱에서 그는 자신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리게 만든 것을 깨달았다. 불은 그곳까지 닿지 않았는데 마루 밑에 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몇 시간은 회색 테이프처럼 얼룩졌다. 병원, 붕대, 질문, 그리고 다시 침묵. 모두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운명이 그저 대화를 미루었을 뿐이었다. 병실은 알코올과 거즈 냄새가 났고 벽은 증인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기적이에요, 영숙 씨. 이런 불길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놔두자. 나는 불이 나를 봐주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불은 내가 끝내야 할 일만 남겨두었다. 불길은 이상하게도 거실과 부엌만 휩쓸었다. 안방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소방대가 제때 도착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불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며칠 동안 모두가 찾아왔다. 이웃, 지인, 심지어 경찰도 들렀다. 한 사람만 없었다. 준영이는 나흘째 되어서야 값싼 꽃다발과 죄책감을 연기하는 얼굴로 나타났다. 엄마, 그가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불이 정화한다고 하더구나. 그는 새하얗게 질려 침을 삼켰다. 나는 그가 지금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깊은 벽이 생겼다. 나는 알고 있고 그 역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의사와 경찰관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를 보셨나요? 가스를 켜두지 않았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나는 반복했다. 그저 열기만. 나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었다. 정신을 잃은 노인. 늙은 여자는 약해 보일 때 눈에 띄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는 잠시 동안 사라져야 했다. 사흘째 되던 날 퇴원했다. 간호사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고 손수건을 정리해 주었다. 지팡이에 의지한 나는 옷자락 밑에 무게를 느꼈다. 사각사각. 나의 쇠상자는 첫날부터 나와 함께였고 돌려받은 가방 속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진정한 불은 쇠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병원 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낮에 준영이는 나를 자신의 집 안에 최수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물론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나는 감사하다는 듯 웃었다. 옛날 집 정리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유리처럼 차가웠지만 웃고 있었다. 고맙다, 아들아. 오래 머물지 않을게. 너희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공손했지만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나를 부엌과 복도에서 가장 먼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쉬시면 돼요. 그녀가 달콤하게 말했다. 저희가 방해하지 않을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멀리 두는 것이 편하겠지. 혹시라도 기억이 돌아올까봐. 밤이 깊어 집이 조용해지자 나는 그들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어둠 속의 칼날 같았다. 그 여자가 살아남지 말았어야 했어. 준영 씨, 모든 걸 계산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 만약 입을 연다면 우린 끝이야. 입을 안 열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잠시 후 그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면 시작한 일을 끝내야지. 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에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친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불과 거래를 했다. 아침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공기는 묵처럼 끈적거렸다. 잠 아주 잘 잤단다. 나는 순진한 척하며 말했다. 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준영이가 뚫어지게 쳐다봤다. 어쩌면 그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엄마? 있는 게 이롭잖아요.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있는 것이 낫다. 단지 심장이 불이 지우려고 했던 것을 잊지 못할 뿐이지. 숟가락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준영이는 긴장했다. 나는 계속 미소 지었다. 며칠은 끈적거리고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앞마당 사과나무 밑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 얼굴은 조용하고 할머니처럼 날씨 이야기를 하는 거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나는 재빨리 서재로 들어갔다. 서류들 속에서 보험계약서 사본을 발견했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더 나쁜 것은 수혜자로 준영이가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 전체가 아닌 오직 그만. 나는 사본을 접어 가방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 벤치로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수진이는 차를 내밀었다. 몸조리 잘하세요. 영숙 씨, 요즘 너무 조용하세요. 말을 아끼고 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말이 더 유용할 때 말할 것이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는 불편해 보였다. 나는 차를 마시며 가스레인지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 항상 불이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쇠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철수 씨 이름으로 된 오래된 서류들, 공증인의 도장, 그리고 내가 즉시 알아본 내용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 집의 소유권 증명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준영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을 손으로 막았다. 벽은 타버렸지만 집의 영혼은 불이 가져가지 못했다. 숫더미 속에서 온전했던 이종이는 나의 정의의 시작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고 누워서 눈을 감았다. 침대 옆 시계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새기고 있었다. 똑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한 걸음이었다. 나는 불을 이겨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짓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나는 다시 성냥을 켜려고 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이 즉시 타오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먼저 불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불꽃이 언제 그에게서 타올랐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예전에는 나에게 안겨 엄마라고 말하는 목소리에서 내 안이 조용하고 밝아졌다. 하지만 사랑도 빈말로 대체되면 서서히 썩는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사형 집행인을 키워냈다. 그는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났다.
눈은 철수 씨를 닮았다. 천몇 년은 단순하고 행복했다. 일요일마다 갓 구운 빵, 정비소에서 들려오는 소음, 재봉틀로 이웃의 옷을 수선해주던 나의 작업대.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준영이는 영리하고 고집이 셌으며 입술이 자만심으로 비틀어지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알 수 있었다. 지면 화를 내고 내가 고쳐주면 오랫동안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했다. 나는 그 말에서 건강한 성인됨을 들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으로 비료를 준 순수한 이기심으로 판명되었다. 준영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철수 씨가 병으로 누웠다. 정비소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나는 두 사람 몫을 일해야 했다. 준영이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었고 차가워졌으며 눈을 피했다. 용인에서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서울로만 가려고 했다. 집에 들르는 주된 목적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철수 씨는 아직 젊어, 영숙. 자기 길을 찾는 중이야 라고 변호했지만 나는 그의 길이 탐욕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기침을 하고 있을 때 준영이가 날아와 집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울부짖었다. 언제쯤 풍족하게 살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 찌드는 것도 지겨워요. 아들아, 내가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인내가 필요해. 그는 차갑게 쳐다봤다. 인내, 당신들이 죽으면 이 집은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제대로 만들겠어. 이 말은 어떤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우는 어른들처럼 조용히 누워 울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깨졌다. 철수 씨가 돌아가셨을 때 집은 얼어붙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울었다. 준영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새 정장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나타났다. 차갑고 낯선 사람 같았다. 이웃들이 나를 안아줄 때 그는 공증인과 유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49제를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부엌에서 나를 몰아붙였다.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나와 아버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나는 말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이 서류는 아버지가 지은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공평해요.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아들이지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몇 주 동안 사라졌다. 최수진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다. 수진이는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미소와 텅 비고 예리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돌풍 같았다. 나는 즉시 알았다.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이 설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것을. 그녀는 달콤하게 말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했다. 준영이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있으면 칭찬받는 소년처럼 유순하고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 기쁨은 너의 것이 아니야, 아들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는 웃었다. 뭘로 대가를 치러요, 엄마? 우리에겐 돈도 없는데. 그들은 빠르게 결혼했다. 썰물처럼 예의가 사라지자 어느 날 저녁 나에게 커피를 따라주면서 그녀는 사무적인 얼굴로 물었다. 영숙 씨, 집 파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크고 넓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면 얼마나 편해요. 나는 미소를 짓고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 함정을 파고 있다. 몇 주 후 나는 마당에서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집을 팔면 숨통이 트일 텐데 수진이가 속삭였다.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 준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서명하게 해야죠. 엄마는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망설이지 않고 서명할 거예요. 나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다. 아팠던 것은 말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얼마나 쉽게 휘두르는지에 대한 가벼움 때문이었다. 아들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약해졌다. 몇 달이 끈적하게 이어졌다. 그가 압력을 가했고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철수 씨가 집을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지만 나는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갑자기 잠잠해졌다. 포기한 것처럼. 내 생일에는 꽃을 들고 와서 나를 껴안았다. 나는 잠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악은 키스로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적절한 바람을 기다린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그가 다시 더 나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날 저녁이었다. 말은 꿀이었고 눈빛은 얼음이었다. 그날 이후 집에는 폭풍전야 같은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졌고 도움을 제안하고 내가 잠을 잘 잤는지 물었다. 준영이는 일 때문에 늦게까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고 늦게 돌아왔으며 휘발유와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머릿속으로 둘과 둘을 더했고 그 결과는 불이었다. 그리고 보험 관련 지인들을 만나는 그의 방문들이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 그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화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특히 다정하게 행동했고 심지어 쓰레기까지 직접 버렸다. 저녁에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어두운 정원과 여름 폭풍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유일한 사과나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말씀, 불은 불필요한 것을 태운다는 말을 생각하며 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나는 말을 덜하고 더 많이 듣기 시작했다. 쇠상자에서 가져온 서류들은 이미 내게 있었다. 진실은 무거운 쇠처럼 내게 있었다. 남은 것은 낯선 불이 스스로 공기를 요구하며 목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어느 순간 그는 조바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내가 눈 깜빡이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듯 너무나 주의 깊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차분하게 응시했다. 노년은 편안한 가면이다. 그 뒤에 숨어 조용히 자신의 장작을 모을 수 있다. 저녁이 되자 집은 조용해졌고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하늘은 우리 마을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다. 나는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다. 벽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천둥 소리, 복도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힘을 모으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마루 밑에서 쇠를 구하고 가슴에 숨긴 이유,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새벽녘에야 잠들었고 한 가지 생각으로 깨어났다. 나는 어떤 열기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며 다시는 누구도 내 집에서 불을 지피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고요한 밤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리고 나는 폭풍이 왔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큰 불은 작은 불꽃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나는 여전히 내 아들에게서 그 불꽃이 언제 딸깍하고 켜졌는지 생각한다. 어렸을 때는 내 목에 매달렸다. 엄마라고 속삭이면 내 가슴은 조용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해야 한다는 말보다 원한다는 말이 더 중요해졌다. 그는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났고 눈빛은 철수 씨를 닮았다. 우리는 소박하게 살았다. 일요일마다 나는 빵을 구웠고 정비소에서는 쇠와 라디오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식탁 위에는 재봉틀이 있었고 이웃의 옷을 수선해 주었다.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준영이 안에는 어릴 때부터 고집센 벌레가 있었다. 지면 입술을 실처럼 얇게 오므렸다. 내가 고쳐주면 오랫동안 쳐다보았는데 마치 내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은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말했다. 나는 그 말에서 성인됨을 엿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으로 길러진 순수한 이기심이었다. 이후
철수 씨가 병으로 쓰러졌다. 정비소는 무너졌다. 나는 집과 고객, 그리고 밤새 이어지는 그의 기침을 모두 감당해야 했다. 준영이는 멀어졌다. 용인에서 점점 더 적게 잠을 잤다. 그를 서울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쉽게 돈을 버는 이야기,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는 대부분 돈 때문에 집에 들렀다. 철수 씨는 아직 젊어, 영숙, 스스로 찾을 거야 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가 찾는 것이 일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방에서 숨을 헐떡일 때 준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소리쳤다. 언제까지 이 가난에 찌들어야 해요? 아들아, 내가 말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조만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힘을 내라. 그는 낯선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들이 죽어야 내 것이 되겠지. 집은 내 것이 될 것이고 그때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이 말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이었다. 철수 씨는 그 말을 들었고 나는 건장한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남편이 죽자 집은 텅 비었다. 나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준영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새 정장, 검은 선글라스, 가면 같은 얼굴. 이웃들이 현관에서 나를 위로하는 동안 그는 이미 공증인과 유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부엌에서 나를 몰아붙였다.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공동명의다. 내가 대답했다. 그게 더 안전하다. 그 종이는 그분이 지은 것을 지킨다. 불공평해요. 그는 내뱉었다. 나는 아들이지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최수진과 함께 돌아왔다. 수진이는 아름답고 반듯했으며 모든 것을 갖추었다. 웃으면 따뜻해 보였지만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첫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사람이 아닌 더 높은 발판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옆에서 준영이는 순종적이고 유순해졌다. 마치 A+를 받으면 새 휴대폰을 약속받은 소년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영아, 모든 친절이 사랑은 아니란다. 겉으로 보이는 삶에는 오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는 비웃었다. 엄마, 돈도 없는데 뭘로 대가를 치러요? 그들은 빠르게 결혼했고 곧 공소남이 사라졌다. 어느 날 커피를 따라주면서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영숙 씨, 집 파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크고 낡아서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 돈으로 더 작은 아파트를 사시면 편하잖아요. 나는 미소를 짓고 침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웠구나 하고 깨달았다. 몇 주 후 나는 마당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팔면 숨통이 트일까? 수진이가 달래듯 말했다.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 준영이가 투덜거렸다. 그럼 서명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서명할 거예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그를 얼마나 쉽게 구부리는가 때문이었다. 그는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약해졌다. 몇 달이 끈적하게 이어졌다. 그는 압박했고 나는 한 가지로 대답했다. 철수 씨가 집을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준영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러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생일에는 꽃을 들고 와서 나를 꽉 안아주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나는 잠시 동안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악은 키스로 꺼지지 않는다. 적절한 바람을 기다릴 뿐이다. 그때부터 집안에는 끈적한 친절함이 감돌았다. 수진이는 갑자기 배려심이 깊어졌다. 쉬세요, 영숙 씨. 저희가 곁에 있어요. 준영이는 마치 이미 식탁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냥 산책하는 척하는 고양이처럼 다정했다.
그에게서는 휘발유와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주머니에서는 새로운 열쇠가 짤랑거렸다. 보험 쪽에서 얻은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우리 정원을, 폭풍에도 꿋꿋한 사과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불은 불필요한 것을 태운다는 것을 기억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쌓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듣기 시작하며 나만의 것을 모았다. 서류는 이미 쇠처럼 단단했다. 남은 것은 그들의 불이 숨막혀 공기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일이 터지는 것은 단순했다. 준영이는 더 이상 조바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내가 흔들리는지 확인하려는 듯 너무나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시선을 유지했다. 노년은 편안한 숄이다. 덮고 있으면 몰래 자신의 모닥불에 장작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폭풍을 품었다. 집은 짙은 열기로 숨쉬었고 벽은 먼 천둥 소리에 응답했다. 나는 누워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불을 통과했다. 이제 불은 나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준영이가 갑자기 케이크를 가져와 식탁에 놓고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모든 것을 더 좋게 바꿔야 해요. 나는 쳐다보았고 바람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꿨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다음번에 안방에 들어설 때 마루가 낯선 둔탁한 소리로 응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거의 한 달 후에야 나는 내 집, 정확히는 남은 잔해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웃들은 이미 수군거림을 멈췄고 소방서는 서류를 마감했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젖은 재 냄새가 났다. 바람은 검은 먼지, 파편, 불에 탄 널빤지, 조각들을 몰고 다녔다. 집은 나를 침묵 속에서 맞이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작별 인사를 울렸다. 나는 불에 탄 현관문 틀을 넘어섰다. 발밑의 마루는 삐걱거렸고 검게 변한 벽들은 추억을 속삭였다. 부엌에서 철수 씨의 웃음소리, 콧노래, 우리의 다툼과 포옹. 나는 안방에 도착했다. 거기서 불은 예상치 못한 관용을 보였고 모든 것을 다 태우지는 않았다. 옷장은 비틀어졌지만 서 있었다. 쇠 상자가 있던 구석의 널빤지들은 물결 모양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마루는 그 둔탁하고 낯선 소리로 응답했다. 바로 널빤지 밑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을린 나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자 내 것이 아닌 다른 금속이 번쩍였다. 가장자리는 오래되었고 평평하게 밝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뚜껑이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쇠상자를 숨길 때도 이 뚜껑을 보지 못했다. 철수 씨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 집 안에 또 무엇을 숨겼던 걸까? 창고에서 노루발목 보비쇠를 찾았다. 손은 떨렸지만 작업은 정확했다. 마치 젊었을 때 새로운 널빤지를 평평하게 놓기 위해 마룻바닥을 하나하나 들어 올리던 것처럼. 금속이 거칠게 미끄러지자 뚜껑이 들어 올려졌고 오래된 지하실에서 나는 듯한 축축한 침묵의 냄새가 풍겼다. 나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세 개의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그곳은 비좁은 구석이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있었다. 한쪽 구석, 방수포 아래에 작고 차가우며 튼튼한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나는 시간을 깨울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뚜껑을 젖혔다. 안에는 폴더, 도장이 찍힌 봉투,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철수 씨가 낯선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너무나 익숙한 눈이었다. 맨 위에는 편지가 있었다. 남편의 필체, 단정하고 둥근 글씨. 내 영숙에게 불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그 봉투를 쥐고 서 있었고 내 관자놀이에서 뛰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펼쳤다. 내 영수가.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우리 집에 다시 어둠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말을 다 하지 못했고
쉬운 말은 없다. 너 이전에 나는 다른 여자, 태호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어리고 어리석었고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그녀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년 후 한 청년이 내 정비소에 찾아올 때까지 소식이 끊겼다. 그의 이름은 정태호였다. 그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아버지였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고 너와 준영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를 안아주고 떠났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면 우리가 쌓은 것을 지켜야 할 사람은 그라고 맹세했다. 왜냐하면 영수가 불은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아름다운 말은 없었다. 오직 사실뿐. 나는 편지를 치우고 폴더에 닿았다. 공증사본, 증명서, 영수증, 그리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유언장, 그리고 한 문서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인정된 법적 상속인이 없을 경우 재산은 박철수의 아들 정태호에게 양도된다. 나는 다시 읽고 또다시 읽었다. 가슴이 텅 비고 명확해졌다. 철수 씨는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의 구원은 벽이 아니라 진실에 놓여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넣고 빗속으로 올라왔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따뜻한 구리색으로 물들었다. 잠시 동안 철수 씨가 구석에 서서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나는 상자를 불에 탄 식탁 위에 놓고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부유함이 없었다. 단순한 굳건함과 거짓 없는 눈빛만 있었다. 나는 사진과 서류들을 트렁크에 숨기고 문을 닫고 차를 몰았다. 준영이와 수진이는 나를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하품을 했다. 피곤하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저녁 식사 때 준영이는 걱정하는 척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집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복원하는 것은 비싸고 파는 것이 더 쉽잖아요. 또? 나는 미소 지었다.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니. 남았어요. 그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땅이요. 부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유용하게 말하는 거니, 아들아? 나는 악의 없이 물었다. 그는 침묵하고 접시만 쳐다봤다. 수진이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저희는 어머님이 더 편안하시기를 바라잖아요. 팔지 않는 물건도 있단다. 비록 수치되었을지라도. 나는 대답하고 침착하게 돈가스를 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아침에 나는 정원의 사과나무 아래로 가서 철수 씨의 봉투와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 꺼내서 다시 읽었다. 남편의 말에는 변명이 없었고 오직 정의에 대한 요청만 있었다. 나는 앉아서 생각했다. 불은 정말로 가면을 벗긴다. 그리고 나는 타버린 것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내심이 타버린 것이다. 준영이가 커피잔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고 물가에 온 고양이처럼 나를 살폈다. 엄마, 정말 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때때로 파편들이 꿈에 나타나더구나. 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비명, 불꽃,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늙은 마녀. 그는 새하얗게 질렸다. 어쩌면 그냥 악몽일 수도 있어요. 흔한 일이죠. 하지만 꿈은 때때로 영혼이 머리보다 먼저 기억하는 진실이란다. 저녁 식탁에서 모두가 사는 척했다. 수진이는 사소한 것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나는 준영이의 내부에서 분노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다. 식사를 마쳤을 때 나는 간단히 말했다. 내일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구나. 그는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엄마가 편해지신다면. 밤에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않았다. 편지를 꺼내서 뒷면에 내 손으로 덧붙였다. 네가 나에게 준 불은 나를 죽이지 않았. 그 불은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접어넣었다.
계획은 성냥처럼 간단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사실의 침묵 속에서 불을 지르는 것. 새벽의 도시는 축축하고 회색으로 깨어났지만 내 안에는 건조한 명료함이 서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불타버린 내 안방에 둘이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준영이가 문턱을 넘어설 때 그는 불조차 숨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찍 출발했다. 하늘은 아직 보라색이었고 풀은 축축했으며 공기는 습했다. 준영이는 말이 없었고 너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세웠다. 하나, 나는 살아있다. 둘, 나는 평온하다. 셋, 내게는 진실이 있다. 집은 검게 그을린 골격, 마치 갈색 뼈처럼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비틀린 문틀을 통해 들어갔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탄내와 젖은 숯 냄새가 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고 등 뒤에서 아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왜 여기에 온 거예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보길 원해서다. 나는 대답했다. 불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않아. 안방은 더 조용했다. 널빤지가 휘어진 구석에서 나는 넝마 밑에서 그 금속쇠 상자를 꺼냈다. 준영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을 본 것처럼 움찔했다. 그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다. 불이 닿지 못한 것. 나는 상자를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철수 씨가 젊은 남자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눈은 우리 박 씨 가문의 눈, 정직한 눈이었다. 누군지 알겠니? 내가 물었다. 아니요. 누구예요? 내 동생, 정태호다. 그는 즉시 새하얗게 질렸고 사진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거짓말. 그가 씩씩거렸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침묵하지도 않는다. 네 아버지는 편지, 서류, 유언장을 남겼다. 모두 여기에 있다. 이건 위조예요. 그는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멈췄다.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불이 뭘 하는지 아니?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운다. 하지만 그것이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비춰주기도 한다. 준영이는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나는 그의 발소리가 달리기 시작하며 발밑에서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몸을 굽혀 사진을 집어들고 젤을 털었다. 좋아. 나는 침묵에 말했다. 이제 제대로 타야 할 곳에서 타도록 놔두자. 저녁에 나는 잠들지 않았다. 철수 씨의 가장 오래된 편지를 열고 스탠드 불빛을 글자 위에 비췄다. 마치 그의 손을 녹이는 것처럼. 내 영수가 불은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준영이 안에서 자라나는 악한 열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이미 보고 있었다. 편지 아래에는 서류들, 소유권 증명서, 영수증, 공증 사본, 그리고 태호에 대한 오랜 보살핌의 흔적들이 있었다. 나는 고통이 아니라 명료함, 그리고 의무를 느꼈다. 아침에 수진이가 부엌에서 달걀 프라이 냄새와 그녀의 날카로운 향수 냄새를 풍기며 부스럭거렸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나 자신을 위해 차를 따랐다. 어디 가세요? 그녀는 시선을 숨기며 물었다. 볼 일이 있다. 나는 말했다. 숨 쉬러. 서울로 가는 버스는 아이 침대처럼 흔들렸다. 나는 무릎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놓고 창가에 앉아 철수 씨가 적어준 주소를 되뇌었다. 한빛 정비소, 1984년 설립. 간판은 마당 깊숙한 곳에 있었고 낡고 검게 변했지만 우리 사과나무처럼 고집스러웠다. 안에서는 금속, 기름, 그리고 정직한 일의 냄새가 났다. 차 뒤에서 40살 정도의 남자가 나왔다. 검은 머리, 깊고 차분한 눈빛. 철수 씨와 똑같은 눈이었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간단하게 물었다.
정태호 씨를 찾습니다. 나는 말했다. 목이 메었다. 접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나는 봉투를 꺼냈다. 내 손가락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 안을 따뜻하게 만든 그불 때문에 떨렸다. 이건 내 아버지의 편지다. 내가 말했다. 읽어보렴. 그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태호는 마치 추억을 찢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릿하게 종이를 펼쳤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읽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이내 빛이 스쳤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럼 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결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둘에게 옳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다. 그는 손바닥으로 작업대를 짚고 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일입니다. 영숙 씨.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들아. 정의가 필요하다. 그는 단호하게, 남자답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나는 우유 냄비가 넘치지 않도록 스토브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법적 서류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용인으로 가자. 그가 의아해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준영이에게요? 아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먼저 법원으로. 태호는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다. 아침은 낮은 하늘과 함께 축축했다. 대문이 삐걱거렸다. 현관에 수진이가 굳은 얼굴로 나타났다. 누구세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김영숙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정태호입니다. 나는 그를 맞으러 내려갔고 내 안은 조용해졌다. 그의 눈빛은 철수 씨와 같았다. 단정하고 정직했다. 와줘서 고맙다, 아들아. 나는 말했다. 집으로 들어가자. 부엌에서 나는 깨끗한 식탁보를 깔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태호는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여기에 서류 사본과 유전자 검사, DNA 결과가 있습니다. 그는 거창한 말 없이 말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영숙 씨, 폭풍이 불 겁니다. 불이 이미 나를 가르쳤다. 나는 대답했다. 폭풍은 두렵지 않다.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준영이었다. 그는 들어와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입술은 실처럼 얇아졌다. 이건 또 누구야? 정태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박철수의 아들입니다. 준영이는 비웃었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또 다른 친척? 엄마, 정신이. 필요하다면 태호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서류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주전자 속 물이 끓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수진이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짧게 숨을 쉬었다. 내 집에서 나가. 준영이가 소리쳤다. 여기는 내 집이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너도 그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싸우지 않고 그저 서로 다른 강둑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유리컵이 울릴 정도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저녁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들었어? 김영숙 씨에게 정태호라는 사람이 나타났대. 준영이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영숙 씨는 화재 이후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더군. 하지만 두꺼운 서류철이 도장과 함께 놓여 있을 때 헛소문은 빨리 사라진다. 태호는 아침부터 정비소에서 일꾼들을 도왔고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다. 박 씨와 정 씨 성이 나란히 들리기 시작했고 스캔들 없이 인간적으로 들렸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가 베란다로 찾아왔다. 손가락이 꼬여 있었다. 영숙 씨, 그 사람 정말 박철수 씨 아들이에요? 그래, 나는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준영 씨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대답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타버리기에 충분할 때도 있다. 수진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나는 위로하지 않았다. 죄를 쓰다듬는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다음 날 우리는 태호와 함께 시내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우리는 증명서, 공증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철수 씨가 똑바른 눈빛의 소년을 안고 있는 그 사진을 가져갔다. 건조하고 주의 깊은 변호사는 모든 것을 훑어보고 확인했다. 자료는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러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확신하십니까, 영숙 씨? 그가 눈을 들었다. 확신합니다. 불로 훔친 것은 진실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문서를 파일에 정리했다. 나가는 길에 공기가 더 가볍게 느껴졌다. 마치 바람이 사무실에서 오래된 연기를 몰아낸 것처럼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대문 앞에 준영이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감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가 내뱉었다. 당신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태우가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준영이는 증오심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이어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아들의 흔적이 없었다. 당신이 내게서 엄마를 빼앗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아니다, 준영아. 내가 말했다. 내가 스스로에게서 빼앗았다. 내가 성냥을 켠 그날 그는 돌아섰고 대문을 쾅 닫지 않고 걸어갔다. 그것은 어떤 쾅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침묵은 칼처럼 접혔다. 아침에 수진이가 관인이 찍힌 봉투를 가져왔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거요. 우편으로 왔어요. 안에는 소환장이 있었다. 준영이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나를 무능력자, 금치산자로 인정하고 재산을 자신의 관리하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것을 읽고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 지었. 미친 짓 아닌가요? 태호가 물었다. 아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건 절망이다. 불이 공기가 부족할 때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켜쥐기 시작한다. 우리는 소환장을 유전자 검사와 철수 씨의 편지가 들어있는 같은 파일에 넣었다. 두 장의 얇은 종이, 두 개의 다른 불. 낯선 불과 우리의 불. 나는 스토브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2주 후로 예정된 심리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그리고 저녁, 정원이 어두워지고 사과나무가 바람의 소리를 낼 때 대문 밖에서 갑자기 자갈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림자가 계단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나는 다음 수를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둘이라는 것을 알았다. 밤에 현관 앞에서 누군가가 멈춰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계단 널빤지가 희미하게 숨을 쉬었다. 익숙한 발소리였다. 나는 누구냐고 묻지 않고 문을 열었고 준영이를 보았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있었고 눈은 불안한 분노로 빛났다. 아직 모든 것을 바로잡을 늦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법정에서 당신이 조종당했다고 말해요. 그 태호라는 놈이 당신을 속였다고. 태호 말이니? 내가 침착하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존재하지 않아요. 함정이에요. 당신이 혼란스러웠다고 판사에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뭘까, 준영아? 너는 이미 나를 한번 불태웠다. 또 무엇을 빼앗을 수 있지? 그는 멈칫하더니 입술을 비틀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이미 한 번 후회했다. 침묵을 선택했을 때 내가 말했다.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문을 쾅 닫지 않고 떠났다. 침묵 속에서 자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빗장을 걸었고
다음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깨달았다. 테이블 위에 서류, 철수 씨의 편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내 안에 불은 일정하고 실용적으로 타올랐다. 재판 당일은 깨끗한 종이처럼 맑았다. 지방 법원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치 용인 전체가 남의 진실을 엿보려는 듯했다. 우리 정비소를 알던 수척한 노인 판사는 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태호 옆에 앉았다. 그는 손바닥을 서류철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준영이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들어왔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치 칠판 앞의 학생처럼. 그의 등 뒤에는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서 있었다. 우리의 변호사가 들어와 증명서, 공증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 철수 씨가 똑바른 눈빛의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판사는 절차를 선언하고 원고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준영이는 일어섰고 목소리는 종이를 읽는 것처럼 들렸다. 저의 어머니는 그가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화재 이후 건전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녀는 사기꾼들에게 속았습니다. 정태호라고 자칭하는 미상의 인물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그는 어머니에 대한 보살핌, 가족 유산,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아름답게 말했다. 심지어 나를 몇 번이나 달콤하게 언급했. 그가 앉아 법정 안에 누군가가 그의 달콤함에 참지 못하고 기침했다. 피고 판사가 말했다. 발언하십시오. 나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일어섰다. 천장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마치 공기 자체가 가까이 다가앉은 것처럼. 저는 40년 동안 이 집에 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사랑했고 남들이 모르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화재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거쳤을 때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판사 앞에 서류철을 펼쳤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의 소유권 문서 원본입니다. 나는 공증 사본과 남편 철수 씨의 편지를 놓았다. 이 편지 중 하나에는 결혼 전 낳은 아들 태호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태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 유전자 검사 결과와 사진이 있습니다. 철수 씨와 어릴 적의 태호입니다. 판사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나는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에는 화재보험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혜자로 원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영이가 움찔했다. 저는 소리치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저는 단 하나만 요구합니다. 이 방에서 진실이 말해지기를. 불은 불필요한 것을 태우고 종이는 구해야 할 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날짜, 도장, 사건 번호를 따라 정확하게 설명했다. 태우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검사를 받았는지 간결하게 남자답게 확인했다. 판사는 침착하고 교활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 앞에서 거짓말은 비틀거렸다. 준영이는 사소한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했다. 때로는 얘라고 했다가 때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말을 뒤집었다. 수진이는 돌처럼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하얗게 질렸다. 그런 다음 판사는 문서에 대한 증인과 유전학 전문가를 불렀다. 그는 어떤 드라마 없이 검사를 확인했다. 법정의 침묵은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양측은 서로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판사가 눈을 들었다. 준영이가 벌떡 일어났다. 네. 그는 나에게 돌아섰다. 엄마, 정말 제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고 믿으세요? 나는 네가 한때 성냥을 켰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대답했다. 나머지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다. 그는 비웃었다. 당신은 항상 말을 아름답게 할 줄 알았죠.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말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록을 닫았다. 양측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퇴정합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갔다. 법원 복도는 항상 종이와 신경 냄새가 난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태호는 옆에 서서 침묵했다.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유리문 밖으로 저녁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 평온한 빛 속에서 나는 어떤 결론이 나든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두려움으로도 거짓으로도 문이 열리고 우리는 초대받았다. 우리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갔다. 판사는 앉아서 안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꾸밈없이 나는 지팡이를 더 단단히 잡았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고 재봉틀의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뛰었다. 법원은 판결한다. 그가 시작했다. 그때 뒤쪽 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급하게 일어섰다. 준영이가 앞으로 성큼 나섰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에는 검은 열기가 있었다. 법정 전체가 숨을 멈추는 듯했다. 준영이가 뛰쳐나갔지만 법원 직원이 손을 들었고 법정의 소음은 조용히 사그라졌다. 판사는 목소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읽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소유권 문서는 김영숙 여사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박준영의 어머니에 대한 무능력자 지정 요청은 기각한다. 박철수의 정태호에 대한 친자 관계는 확인된다. 소송 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준영이는 갈비뼈를 맞은 것처럼 쉰 소리를 내며 한숨을 쉬고 눈을 내리깔았다. 수진이는 가방을 붙잡고 있었고 손가락은 하얗게 질렸다. 태호는 내 어깨를 세게 잡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법원 마당은 종이와 젖은 낙엽 냄새가 났다. 나는 천천히 걸었고 지팡이로 걸음을 재면서 생각했다. 가장 큰 소리는 언제나 이 단순한 문구라는 것을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 후 도시는 우리의 사건에 대해 빠르게 식었다. 사람들은 남의 진실에 하룻밤이면 질려버린다. 준영이는 며칠 동안 사라졌다. 그러다 용인 외곽의 길가 여관에서 발견되었다. 아침에 이모 씨가 나에게 와서 손을 잡았다. 영수가 가봐. 애가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서는 약품 냄새와 정적이 났다. 준영이는 창백하게 누워 있었고 눈은 꺼져 있었다. 마치 그의 모든 큰 말들이 하루 만에 타버린 것처럼 나를 보더니 소년처럼 울었다. 죄송해요, 엄마. 저는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옆에 앉아 예전처럼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내 목소리는 일정했다. 너는 이미 누군가였단다. 불이 노력보다 빠르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미안하다는 말은 과거의 열쇠가 아니다. 그것은 계속 살아갈 기회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추운 듯 몸을 웅크렸다. 나는 일어섰다. 원망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피로와 명료함만 있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아들을 기차가 아닌 심장 속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우리는 천천히 내 집을 되살렸다. 궁전은 아니었다. 온전한 방, 벽난로에 새롭게 넣은 화덕, 회반죽으로 칠한 벽. 나는 창틀을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닦았고 불필요한 것, 연민의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을 내보냈다. 숯더미 속에서 나는 철수 씨가 우리의 첫 번째 봄에 깎아준 작은 나무 제비를 발견했다. 검댕을 닦아내자 검은색은 사라지고 날개의 무늬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것을 선반 위에 놓았다. 태호는 낡은 부지에 정비소를 임대하고 간판을 올렸다. 박정비소, 정태호. 그는 시계를 보지 않고 일했다. 누구에게는 브레이크, 누구에게는 용접, 누구에게는 그저 들어주는 일. 사람들은 새로운 정비소보다 그에게 더 기꺼이 찾아왔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었다. 저녁마다 그는 빵과 차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여기 남을게요, 영숙 씨. 할 일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있으렴, 아들아. 나는 대답했다. 집은 벽이 아니다. 집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수진이는 현관에 두어 번 왔다가 서서 바라보다가 떠났다. 나중에 지인을 통해 그녀가 언니에게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는 붙잡지 않았. 각자 자신의 날씨를 선택하는 법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공동묘지로 가서 철수 씨에게 싱싱한 꽃을 바쳤다. 말없이 서 있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부탁한 대로 했어요. 라는 생각이 스쳤다. 바람이 풀을 건드렸고 나는 그가 조용한 남자다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잘 해냈어. 돌아오면서 나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하게 작동하는지 생각했다. 불은 단순히 불꽃만이 아니다. 그것은 해야 한다 대신에 말하는 단어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놓는 종이이다. 그것은 문에 달린 자물쇠이고 손에 쥔 성냥이다. 하지만 불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그것은 항상 그것을 가져온 사람을 먼저 태운다. 진실은 더 느리지만 타지 않는다. 밤에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았다. 불꽃은 일정하고 가정적이었다. 나는 철수 씨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다. 불은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내 글이 있었다. 그 불은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우리 둘 다 옳았다. 나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숨을 쉬었다. 집안에서는 부엌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사과나무가 창틀을 긁는 소리, 불이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휴식이었다. 삶의 진실은 이렇다. 때로는 결말이 팡파르가 아니라 서류 서랍 속의 정리, 깨끗한 창문, 그리고 창가에 놓인 빈 의자일 뿐이다. 나는 과거를 잊지 않았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교훈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남았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말은 불이 아니라 빛입니다.